그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이것만은 유념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저는 그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은데요. 가끔 그 강의가 끝나면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퇴직금 2억 원을 어떻게 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때 당황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들 퇴직 직전 또는 퇴직하고 나서도 돈을 버는 문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쵸. 저는 퇴직과 동시에 맞춰 사는 공부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노력.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요. 경제적 자립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형편이 어떤가 알아야 되는데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요. 한국은행이 구매력 평가, 그러니까 물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자산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53만 8천 달러, 약 5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가구당이니까. 네. 그런데요, 놀란 게 뭐냐?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어머. 우리보다 적어요. 네. 더 놀란 거는요, 이웃나라 일본인데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와. 우리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이 프랑스, 일본보다 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가족이 갖고 있는 게. 오. 우리보다 100년 정도 앞서가지고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저는 참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갖고 있는 재산에 우리나라는요 80%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들 나라들은 대개 30% 정도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으로 70%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죠. 근데 그 일본이 1990년 기준으로 보니까 30년 전입니다.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였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2019년 재작년 현재로는 30%로 그 비율이 부동산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왜 줄었을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거품이 빠졌네요. 예. 둘째는 일본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농경 문화라고 하죠. 네네. 네. 농경 문화의 국가와 이 몽골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는 집이나 땅에 대한 그 집착, 애착이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 유목민 국가는 이동을 하니까 별로 집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애착이 별로 집착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내 집, 내 땅, 무지하게 그 집착이 강한 데다가 네. 또 이 전쟁 후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꺼번에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또 집값,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대부분 살던 사람들이 요 몇십 년 동안에 다 도시로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또 집을 사면서 이제 집값이 땅값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은 시골에서 코올리게로 살다가 서울 가가지고 집 사면 큰 집 살면 출세했다. 맞아요. 신분의 상징이란 말이죠. 네. 아직도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 20년 전부터 집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집착이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요, 어떤 사람이 돈이 2억 원의 자금이 있다. 집은 없다. 그러면 더 돈을 좀 빌려서 집을 살까? 아니면은 빌려서 집을 살고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특히 2, 3년 특히 조급증 때문에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으면 빌려서라도 사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있고 일본은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집에 대한 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이나 사는 집 말고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 그걸 세를 넣나?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집을 세워놓거나 땅을 가게를 세워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에서는 이 집이나 가게에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 실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이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70%란 말이죠. 아, 근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앞으로 이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특히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댓글에 올라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런 표정이거든요. 네. 너 증권회사에서 왔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 금리는 낮지, 돈은 막 이렇게 많이 풀려 나와 있지. 조급 죽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집값이 내년에 후년에 떨어집니다, 오릅니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다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집에 대한 생각, 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첫째 뭘 바꿔야 되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그렇죠? 네. 실제 옛날에 그랬어요. 예, 예. 제 친구들도 시골에서 땅 일찍 팔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 거지 된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 멍청하게 앉아있던 사람은 땅값 올라서 부자가 됐어요, 실제로. 예, 예. 네, 네.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또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일본 전국 3대 도시, 그러니까 오사카, 동경, 오사카, 나고야 이 3대 도시에 택지에 제가 이 그래프를 80년대부터 쭉 한 걸 봤더니 1982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이 일본의 땅값이 피크일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 피크였거든요. 290까지 올랐어요. 우와. 근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해서 쫓겨난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 집값을 무지하게 올렸어요. 그렇게 오른 데서 80년대에 또 올랐어. 그래서 1991년에 일본의 땅값이 최고 비쌌는데요. 근데 그게요, 290까지 올랐던 거가 다시 원위치 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제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입니다. 우리가 환갑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65세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예.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100살 이상 된 나이 든 분들을 백세인.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쯤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5,000명쯤 계신대요. 와, 많으시다. 그분들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네. 네.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위가 와서 자고 간대요. 그러네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네.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입니다.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2019년에는 58%로 늘었어요. 2045년에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벌써 몇 년 전에 63%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요.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한 7, 8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세상 떠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서렸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벌써 재작년인가? 일본의 전문가가 하나 와가지고 같이 제가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허허. 제가 얼마 전에는요. 일본 자료 중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고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요.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근데 노인네들이 귀찮아. 그리고요.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조건이 두 개가 충족돼야 돼.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그걸 고층으로 만들어서 이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일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온통. 전체 다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율이 너무 많아요. 재작년에 48%. 지금은 50% 넘었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아파트로 가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예요. 저는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20 또는 30년 뒤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네.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시장 가까워.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파트 그러지만은 우리나라가 뭘 바뀌기 시작하면 그냥 화끈하게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생각이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작년인가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판교 타운하우스를 10년 전에 질 때요.
일본 사람 설계사에게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대요. 그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그 설계를 부탁받고 와서 이제 한국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살펴보니까 뭐냐면요.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그렇잖아요? 네. 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모든 주택의 현관을 그냥 사방을 유리로 설계했어요. 유리로. 다 비치게. 그러니까 밀실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개방형을 꺼렸던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양이 미달이 됐대요. 근데 입주한 사람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살아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10년 만에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집값이 금년 내년은 제가 모르지만은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4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가구 수는 921만 가구가 늘었어요. 근데 주택을 지은 거는 1174만 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야. 네. 근데 서울은요, 주택 수는, 가구 수는 217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20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120만.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저 난리를 친 게 그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를 왜 몰랐을까? 미리 대응 안 했을까? 동경의 노인도 서울 노인도 다 시내 역세권에 조금만 내 살고 싶대, 지금 사람들이.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어. 젊은이 서울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다 지방 집값에 나오려고 서울 나오려니까 지방에서는 전세 살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씩 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까지 계속이 되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